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김지아 실장입니다. 오늘은 2030 청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 상담할 때 자주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성인 ADHD에 대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인 ADHD가 무엇인가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약자로 주의력이 극도로 결핍되고 과잉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산만함, 과잉 행동, 충동성 등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정신질환이에요. 뇌의 전두엽과 그 앞에 있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집중력, 충동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 있는데요. 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동성, 과잉 대응, 산만함 같은 ADHD의 증상의 특징은 보통 어린 시절에 대체로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질적인 특성, 또 성향적인 특성으로 남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강했어요. 산만한 아이들을 보고 아빠랑 비슷하네, 네 아빠는 너보다 더 했어,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크면 철든다, 대학 가면 달라진다, 이런 언급들은 아직도 많이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풍조들 때문에 과거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던 아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 ADHD는 성인기에 처음으로 발병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ADHD 증상을 보였지만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적거나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몰라서 방치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런 경향성을 보여서 진단을 받게 되면 이것을 성인 ADHD라고 부릅니다. 요즘 TV에서 연예인들의 성인 ADHD 사연이 자주 소개되더군요. 서점에서도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서 성인 ADHD를 알게 되었고, 그러고 보니 나도 꽤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도 아동의 ADHD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대에서 30대 여성 가운데 ADHD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2016년에는 1777명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12,524명. 그러니까 4년 사이에 7배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성인 ADHD는 어린아이들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과잉 행동의 여부인데요. 어린아이들은 과잉 행동이 주 증상인 반면에 성인 ADHD는 상대적으로 과잉 행동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자기조절력이 향상되기도 했고요. 자라오면서 사회적인 상황에 노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과잉 행동을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증상을 ADHD와 연관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성인 ADHD의 특징입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행동이 나의 특성이다, 나의 기질이다 이렇게는 받아들이지만 ADHD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그래,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이런 다른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측면에서의 큰 차이점은 성인 ADHD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수업 시간에 바르게 앉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업이 뒤처지거나 양육의 어려움, 주변 사람들의 힘듦, 부정적인 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 ADHD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중요한 약속을 펑크내거나 직장의 업무를 제때 수행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고 또 거래처와의 약속을 잊어서 발생하는 직장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충동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 중독 문제, 주의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등 보다 파장이 크고 무거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ADHD는 왜 나타나는 거죠? ADHD의 원인을 찾기 위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역시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인, 아주 명확한 요인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고난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둘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하지만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타고난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뇌의 다양한 신경생리학, 생화학적, 해부학적 변화를 가져오면서 ADHD가 발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인 ADHD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성인 ADHD의 80%는 우울증,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증상이 단순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라고 생각하지 성인 ADHD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은 빠르면 유치원 때, 늦어도 청소년기에 주의력 부족, 과잉행동, 충동성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획한 일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또 포기해버리는 모습이거나 어떠한 일을 잘 집중 못하는 모습, 변덕스러운 성격 이런 것도 ADHD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불안정이나 우울증 혹은 또 조울증이 있어도 쉽게 보이죠. 이 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성인 ADHD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실에 오시는 내담자들 중에서도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심리 상담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울증이나 불안, 또 학업이나 직업에서 그 낮은 성과, 실수를 자주 하는 그런 스트레스, 그로 인한 자존감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상담을 시작하셨다가 상담 진행 중에 증상을 발견하게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 우울증, 불안감 외에 수월하지 못한 대인관계가 있고요. 불안정한 직업과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장기간 작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또 그 외에 중독 증상들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ADHD의 증상은 정신 활성 물질, 알코올 남용과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또 니코틴 중독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좀 불편할 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특정적으로 드시는 약물도 있더라고요. 판콜, 판피린 이런 감기약을 박스로 사두고 하루에 여러 개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에너지 음료 있잖아요. 그런 걸 낮에는 여러 캔을 드시다가 또 밤에는 소주하고 섞어서 칵테일로 드시는 분도 봤어요. 충동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온라인 게임, 핸드폰에 장시간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동성이 성인이 되어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충동적이거나 과한 행동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보고 조용한 ADHD라고 하네요. 조용한 ADHD가 어떤 것인가요? ADHD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주된 증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동시에 있기도 하지만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과잉 행동 충동형은 18%, 주의력 결핍이 27%, 그리고 혼합형이 55%가 된다고 합니다. 조용한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형 ADD는 전체 중에 27% 정도 되는 비율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ADHD는 치료 시기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 ADHD의 증상을 살펴보면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고 주의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기가 어렵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보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죠. 책상에 앉아 있으려고 해도 공부한 것은 별로 없고 또 공부한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물건도 잘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눈치가 없기도 합니다. 주변의 물건을 정리하기도 힘들고 스케줄을 늘 까먹고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게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 보이죠? 혼자만의 또 개인적인 문제, 나만 조금 불편한 그런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 ADHD의 진단 기준은 부주의함입니다. DSM-5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증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이러한 증상이 발달 수준에 맞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나 학업적, 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야만 이 부주의함에 속하고 조용한 ADHD, AD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학업이나 일 혹은 다른 활동을 할 때 세밀하게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부주의하여 실수를 자주 한다. 둘째, 과제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인 주의 집중에 자주 어려움이 있다. 셋째, 다른 사람이 앞에서 말할 때 자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넷째, 지시에 따라 학업, 집안일 또는 해야 할 일을 자주 끝내지 못한다. 다섯 번째, 과제나 행동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자주 어려움이 있다. 여섯 번째, 공부나 과제와 같이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활동을 자주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저항하게 된다. 일곱 번째, 과제나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자주 잃어버린다. 여덟 번째, 자주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진다. 아홉 번째,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몇 개 정도 되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내가 ADHD냐, 또 조용한 ADHD냐, 맞나 아니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지 안 겪는지, 이제까지 겪어왔다면 어느 정도로 몇 개월 정도 겪어왔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체크리스트 간이 검사도 해보고 책과 정보를 찾아보니 제가 성인 ADHD인 것 같습니다. 진단을 위한 검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시간 걸리는 풀배터리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DHD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게 되면 간혹 풀배터리 종합심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밀주의력 검사라고 하는 ATA, 또 종합주의력 검사 같은 CAT, 컴퓨터로 이렇게 누르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 검사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종합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ADHD 분들은 더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ADHD를 진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로 이 검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DHD 검사로 가장 효율적인 검사들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TA나 CAT 같은 검사와 함께 풀배터리 검사 중에서 ADHD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 필요한 검사들만 선별해서 실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뇌파 검사, 신경학적인 검사로 대뇌의 전두엽을 비롯해서 여러 특정 영역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정신과 병원의 선별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왕이면 ADHD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또 병원이 집에서 멀지 않고 교통이 원활한 곳에 있는 병원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먼 거리를 이용하는 것도 ADHD 분들은 좀 불편해 하시고요. 또 약을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약을 조절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나 한 달,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에 대한 상담을 다시 하고 또 약을 조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도 고려하고 힘듦도 고려해 본다면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치료적으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간혹 병원마다 검사를 할 때요, ADHD 검사 중에서 부모님 소견서, 부모님이 체크하시는 어떤 그런 서류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거를 부모님께 말하기가, 또 써주세요 하기를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대략 자기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서 체크해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정확하게 부모님의 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같이 치료에 동참해서 또 치료를 시작하면서 약을 먹고 새롭게 본인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ADHD 진단을 받게 되면 이후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나요? 부작용은 없는지, 평생 먹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한 만큼 걱정되고 마음이 심란하네요. 보통 정신과에서는 ADHD 진단이 내려지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인 중추신경 흥분제 약을 주로 처방하게 됩니다. 지속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충동성을 줄여주는 거죠.
미국 소아학회에서 제출한 그 ADHD에 대한 가장 완전한 지침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ADHD 약물의 복용은 눈 나쁜 사람이 안경 쓰는 것 같아서 안경을 벗으면 시력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약효가 다하면 행동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정신과 약물은 특히 ADHD에서는 빠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과잉 행동이나 충동으로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다. 또 지적을 많이 받고 지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신과 약물 복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실제로 약물을 드시고 한 1, 2주 후에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다릅니다. 생활도 많이 달라졌고 주의 집중력도 높아졌고 만족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ADHD 환자들이 갖고 있는 동반 질환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함께 치료하기는 같은 약으로 한 가지로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ADHD뿐만이 아니라 동반 치료에는 또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까 해서 어떤 분은 영양제를 드시고 한약도 드시고 또 인지기능, 주의력 향상, 불안감 저하에 효과가 있다는 신경학적인 치료가 있어요. 뉴로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 컴퓨터 인지 훈련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하고 읽다가 딴 생각을 하거나 내용을 까먹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ADHD보다는 난독증인 것 같은데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난독증과 ADHD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증상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자 정보를 습득하는 어려움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를 못할까봐 또 정확하게 읽지 않고 넘어갔을까봐 불안해서 다시 읽고 또 읽고 이런 걸 반복한다면 강박증의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내일이 시험인데 망칠까봐 긴장되고 너무 걱정돼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불안 증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난독증은 보통 듣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반해서 철자나 단어를 보고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하죠. 난독증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읽기 영역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습 기술을 습득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읽기 손상 동반 학습 장애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난독증의 개념이에요. 읽기 손상 동반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의 25%가 ADHD를 또 동반하고요. 그 중에서도 또 다시 15에서 30%가 특정 학습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ADHD와 난독증을 포함한 학습 장애를 동시에 진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저의 내담자분들 가운데 어릴 적부터 독서가 너무 힘들었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대학도 마치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과정 내내 힘들다가 졸업고사, 논문을 앞두고 심한 난독증 증상을 보여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상담실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상담 중에 ADHD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난독증 검사와 또 ADHD 검사를 제안드렸고요. 난독증보다는 ADHD가 더 있다라고 ADHD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일상생활, 본인이 맡은 일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도 받아보시고 검사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실에서 심리상담으로 ADHD에 대해서 무엇을 다루나요? 낮은 자존감, 우울, 일상생활의 어려움의 문제로 자신의 주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라든지 산만함의 정도가 높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ADHD만 초점을 둬서 상담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동반되는 다양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생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과 함께 고려를 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인 ADHD에 대한 가장 많이 상담에서 질문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빠르게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 2030 세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자, 카톡, 중요하지 않은 광고 알림,
엔잡러로 왠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평생 학습, 직장에 대한 책임감, 많은 자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 탓이 아니에요. 사회의 변화 탓이에요. 우리는 그저 적응하려고 애쓸 뿐이에요. 라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우물만 파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멀티가 가능한 인간을 필요로 하는 시대죠. 성인 ADHD 여러분이 새로운 역할,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뇌를 충분히 올바르게 잘 쉬도록 해주셔야 돼요. 핸드폰 앱을 정리해 본다거나 알림 기능을 좀 꺼본다거나 생활의 가지치기, 우선순위 정하기, 투두리스트 간단하게나마 한번 작성해 보기 같은 거 말이죠. 약만으로는 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휴식, 운동, 식습관이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